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 신문합니다. 향후에 추가 변론이 더 잡히는지에 따라서 선고 일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에 두 차례 변론이 예정이 돼 있죠?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선 별도 증인신문 없이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진술하는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변론 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기도 했던 홍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대상 명단을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조 의혹의 다른 핵심 인물인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신문에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증언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목요일로 예정이 된 10차 변론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죠. 네, 천재현 헌재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기일 변경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게 없고 재판부가 내일 변론에서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10차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에 따라 변론 진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4일 헌재에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냈는데요. 오후 2시 헌재 변론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준비 기일도 예정돼 있어서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준비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취소 신문도 같은 날 함께 진행되는 만큼 직접 출석해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 심판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면서 기일 변경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습니다. 또 만약 기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오는 21일이나 25일 오전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자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았다가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의 탄핵 심판도 오늘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국회 측과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야권 주도로 이 검사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다만 헌재는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국회 측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지난달 마지막 준비 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들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오늘 기일에서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볼 만한 분명한 사실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 편향성 논란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복귀를 주장한 것을 두고 사륙과 테러가 난무하는 나라를 원하는 거냐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부터 전해주시죠. 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국회 활동 억압이나 정치인과 언론인 불법 체포 등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조차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다며 민주당의 기획 사기 탄핵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 결정을 내리는데 증인 14명을 부르는 데 그쳤다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느낌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것은 시간과 인력이 남아돌아서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을 예정인데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거듭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자발적인 방문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지도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당이 분열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 율사 출신 전문가들조차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전언이 나오는 등 선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당내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야당 입장도 정리해 주시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 행위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검찰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명태균 의혹이 계엄 사태의 방아쇠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도대체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수사입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 수사 의지가 빈약하다면서 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인 명태균 특검법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엄이 성공했다면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대로 정치인과 방송인 등 수백 명이 살해됐을 거라며 그런데도 여권 일각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복귀를 염원한 건 사륙과 테러가 난무한 나라를 원한다는 뜻이냐고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서부지법을 찾았는데 피해와 복구 현황을 둘러보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싸고도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죠. 네, 여야 충돌의 핵심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 원까지 높이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다만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와 여당이 만든 개정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특유의 무책임 정치이자 우클릭하는 척 일단 던지고 보자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택 상속 세제 개편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말만 앞서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며 의견을 조율하거나 입장을 좁히려는 노력을 해봤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은 내란 극복 이후 준비된 지도자로서 이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 대표와 정부,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가 상속세 완화와 반도체 특별법 등을 두고도 연일 충돌하면서 4자 회담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검찰이 오늘 오전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우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범으로 강 씨를 기소했습니다. 또 2022년과 2023년 회계 보고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지난 2022년 회계 보고 관련인데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1억 800여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회계정부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또 21차례에 걸쳐 4,600여만 원을 사적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11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8,300여만 원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2023년 회계 보고와 관련해선 342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1억 2,600여만 원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김 전 의원과 함께 적용됐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쓴 적이 없는데도 지난 2023년 12월 꾸며낸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타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동생들에게 흘려 인근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3억 4천만 원으로 관련 부지를 사들인 혐의로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관계자와 행위 장소가 주로 서울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현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그제 화재로 급식실 건물 등이 불탄 서울 행당동 무학여고에서 경찰과 소방이 오전 11시부터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1층 주차장 위주로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감식이 시작이 됐죠? 네, 화재 때문에 검게 그을린 건물 안쪽에서 검은 조끼를 입고 움직이는 화재 조사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층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타다 남은 차량 사진을 찍는 등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1시 서울 행당동 무학여고에서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 감식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측 인원까지 합해 모두 15명이 투입됐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내용과 학교 CCTV 등을 토대로 1층 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주차장 쪽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원인과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늘 확보된 증거물들을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제 낮 1시 반쯤 무학여고 별관 급식실 쪽에서 불이 나면서 학교 건물 일부와 1층에 주차된 차량 11대가 불탔습니다. 방학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 이후 급식 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1층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학교 건물 자체를 재건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공항철도 공덕역 내부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역사 측은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며 2시간가량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수색한 결과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기는 지하 전기실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전기실은 일반 승객이 접근하기 어렵고 문으로 분리돼 있어 연기가 역사 안으로 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항철도 측은 변압기가 누전되며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한 배우 김세론을 기억하는 동료 배우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잘못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여론을 문제 삼으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검은 배경에 국화 한 송이가 놓인 SNS 포스팅들입니다. 김옥빈 등 동료 배우들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계약을 종료한 전 소속사 역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2001년 잡지의 아역 모델로 데뷔한 김세로는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인상 깊은 연기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영화 도희야로 청룡영화상 역대 최연소 신인 여우상을 받았고 이후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으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다가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엔 연극 무대로 컴백을 타진했지만 복귀 논란과 함께 건강상 이유로 하차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세론이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질타를 받았다면서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현실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는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고 김세론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고 오는 19일 발인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와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 중에는 신속히 진행할 과제가 있고 일부는 학교 현장과 교원, 전문가가 깊게 논의해서 세심하게 방안을 만들어야 할 과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이 알려지는 과정에 정부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도한 확대 해석이나 오해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보완이 이뤄진 뒤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의 이용자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 통상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공식 협의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이해관계자 등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보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 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의 잇따른 무역 통상 조치 발표로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들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곧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가 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또 다른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푸틴을 믿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이제 시작된다며 자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 시점도 매우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No time set, but it could be very soon. Like this month, or Well, it'll be soon.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y're meeting right now, and that's more. I mean, this should have been done 4 years ago, 3 years ago.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싸움을 멈추길 바란다며 종전 협상을 낙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번 주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이 마주 앉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도 곧 관여하게 될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We're moving along. We're trying to get a peace with Russia, Ukraine, and we're working very hard on it. do you expect Zelensky to be involved in these conversations? What will his Yeah, role be? I do. He will be involved. Yes. 하지만 협상에서 빠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불안과 불만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푸틴은 지금도 또 다른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절대 믿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We see how he's preparing to train 150,000 people, mostly on the territory of Belarus. 유럽연합도 트럼프의 속도전에 패싱당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유럽 주요 정상들과 긴급 회동해 유럽 국가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이 두 차례 추가되면서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은 헌재 압박과 함께 야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계엄의 방아쇠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억지 탄핵의 결과가 작금의 외교 통상 난맥상입니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 외교를 발목 잡고 국익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의 본질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12상 비상계엄의 방아쇠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여론조작 부정선거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였습니다. 도대체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수사입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최상목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도 못했다. 관세 전쟁 대응에 역부족이다. 이게 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 의견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언제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야 될지, 그걸 듣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참 답답할 노릇인데요. 이 모든 이 국정의 혼란과 외교 통상에 대한 난맥상을 초래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평온했던 12월 3일 날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트럼프와 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안 가야 되는 것도 마땅한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무슨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그 탄핵을 추진했다고 해서 지금 외교의 통상에 난맥이 왔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 같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요, 통화하려면 할 수 있지요. 본인이 또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통상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네. 앞서 YTN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상 전문가를 미국으로 보낸다라는 것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정쟁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소리와 논리 안 맞는 소리를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네.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해서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그래서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을 듣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상황, 과연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과거 주미대사, 경제부총리,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모든 경제 관련 직책을 다 두루 맡았다는 사실을 애써 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었다면 지금처럼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관세 전쟁으로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끌려가겠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직까지 완전히 꺾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 운영 전반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통렬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여당은 그동안도 헌재 심판의 그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었는데 잠시 뒤에 오후에 또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까지 계속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고, 또 다른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뭐 마은혁
재판관 관련 얘기라든지 너무 헌재에 많이 일이 몰려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어떤 일의 순서라든지 또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저희가 볼 때는 중립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법리에 따라 또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절차들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헌재를 방문하고 있고 네. 적어도 윤 대통령 관련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절차적 공정성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정도로 좀 지켜달라 이런 어떤 의견을 전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이건 명백하게 상권 분립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침해라는 것들은요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들, 방문하는 행위. 지금 두 번째 이제 항의 방문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게 좀 과도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더러 법원 입장에서 보면 서부지법의 백색 테러 수준의 정치권의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공당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최근에 국민의힘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문영배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에 대해서 디스인사이드라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합성 사진을 가지고 음란물을 달았다는 식의 어떤 그런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배현진 의원이 그걸 또 확인해주고 국민의힘이 논평까지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을 흔들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냥 다시 사과 한마디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지금 국민의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영역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당의 입장이라면 심해를 하려는 행위들은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의 부정선거 또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 아니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통과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국민의힘의 패턴을 보면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국정원장과 영부인이긴 하나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 씨가 이게 문자를 주고받는 것들, 그다음에 12월 3일 평온한 날에 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했을까라는 궁금증들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어떤 관계성에서 기나지 않았냐. 네. 김봉식 서울청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비상계엄의 어떤 배경을 대통령께서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어떤 설명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조각들을 맞췄을 때 그 흐름이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명태균 씨 사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곧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육성 메시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압박감 속에서 그 배경이 되지 않았냐라는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이렇게 발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특검법을 한두 번 관철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여러 특검법을 종류별로 지금 난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할 때는 윤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거 추진하다가 안 됐죠.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에는 내란죄 특검법 이것도 안 됐습니다. 네.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이번에는 또 명태균 특검법 지금 명태균 특검은 창원지검에서 수사 잘하고 중앙지검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 특검은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해서 이럴 때는 이 특검 저럴 때는 저 특검 이런 식으로 계속 난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0석 그 고지를 넘지를 못한다. 이번에도 말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어떤 황금폰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가시화된다고 볼 수도 있는 조기 대선 여기에서 저희 당의 유력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명태균과 연관되어 있다.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정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가 잘못되고 있다든지 뭔가를 빠뜨리고 한다든지 이런 정황도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특검만 하겠다.
민주당은 결론은 특검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2년, 3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특검은 성립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은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를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그 수사 자체가 창원지검에서 시작된 게 명태균 씨의 주거지가 창원이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 관련한 일들이 있어서 수사를 맡았는데 네. 결국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서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서울에 살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낸다. 이제 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지검으로 간다는 것은 창원지검에서 많은 수사를 한 결과를 중앙지검이라는 또 가장 큰 지검에서 맡게 됨으로써 엄중하게 한다는 것을 검찰 입장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네. 발표한 대로 서울에서 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건을 서울로 이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네.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서울지검에 넘긴 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연관성을 창원에서는 그만해야겠다. 이제 창원과 관련된 수사는 창원에서 마무리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로 다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하려다 보니 뭐 공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관련자들이 서울에 다 있을 것이니 네. 중앙지검으로 넘긴 부분들이 그 배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게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관련된 이해충돌의 범위, 대통령의 지배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지금 보면은 통상 일반인 같으면 한 몇 개월이면 끝날 문제를 1년씩 지금 뭉개고 지금 수사해서 중간 결과를 발표해요. 그러면 또 중앙지검 넘어오면 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당연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3년 동안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 부분들을 자꾸 국민의힘은 정쟁이다. 뭐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들어갔다 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내란죄 특검, 명태균 특검 이게 현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무죄 판결을 공소를 안 한 것들. 그다음에 명태균 씨도 육성 파일이나 카카오톡이 존재하잖아요. 대통령과의 관계성이 있고. 내란죄.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게 명백히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상이 다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거를 털고 가야만 국정이 조금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인데 자꾸 이거를 어떤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반대하는 것들. 저는 이게 어차피 되긴 될 건데 이 특검법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까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민주당이 특검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어제는 또 CCTV를 하나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계엄군이 국회에 단전을 시도한 증거라면서 이제 공개를 한 CCTV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하 1층에서 이제 단전 시도가 있었다. 뭐 그 얘기인데 만약에 계엄군이 단전 단수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생각을 했으면 애초에 단전할 수 있는 전체 건물을 단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신속하게 집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엄령 그 해제 결의안이 통과될 시점까지도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뭐 전기가 끊어지거나 한 거 전혀 없었고 네. 지금 지하 1층에서 단전이 있었다는 시점도 이미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애초부터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단전을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출입구 봉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네. 윤 대통령 주장이 나왔는데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단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증인 신문에서 본인이 결정한 거다. 네. 위에서의 어떤 지시나 그런 거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재판 과정을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는 이 단전에 대한 지시 자체는 곽종근 사령관이 했다 하더라도 그때 김영두 재판관이 질문을 하죠.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면 00시 30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가 총이라도 써서 문을 부수고 들어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으니 네. 그때부터 곽종근 사령관이 밑에 있는 김현태 단장과 부관들과 논의를 하죠. 테이저건을 써야 되냐, 무기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단수라도 해야 되는 거냐 라는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화 이후에 압박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실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00시 32분부터 일련의 과정들이 이 특수임무단인 707이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거기에서 2층에 있는 본관에 있는 어떤 그 전원 차단 장치를 찾았을 거예요. 네. 근데 2층에는 이미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그 차단 장치를 막고 있었고 심지어 당시에는 김민기 사무총장께서 당시 현장에 있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단전에 대비하고 거기를 지켜라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뚫지 못하고 1층으로 내려가서 발견한 게 지하 1층의 단전함이겠죠. 거기를 내렸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지시의 압박은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봤을 땐 네. 단전까지 고려한 것들은 명백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할 때 진짜 계엄을 하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겁만 주려고 했던 거라는 근거로 단전 단수를 했을 거 아니냐라고 네. 했던 발언이 차차 거짓말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이거는 차후에 더 CCTV를 확인하게 되면 네. 다 나올 사실이다. 그래 보입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의문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증인 신문이 한 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10차 변론 기일이 열리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계엄을 발동함에 있어서 이제 절차적인 하자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용산에서 있었던 국무회의가 실제로 국무회의 실질을 갖추고 있느냐? 그 여부를 묻는 그런 신문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의 성격으로 이해한다. 이제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직접 대신 판정이 나와서 그렇지 않다는 어떠한 증언이라도 들어야 할 입장이 된 거예요.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와서 그런데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성원이 될 때까지 국무위원들이 11명에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날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국무위원 부서라든지 회의록 작성이 미진했던 점은 있으나 네. 국무회 의원들 모두가 국무회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주무장관,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주 심의가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차원으로 간담회 성격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판단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형식과 실질상 국무회의로서 볼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답변하실지는 또 봐야 되겠죠. 네, 국회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뭐 전략이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8차 변론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의 변론 자체가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국무회의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에 나와서 국무회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하고 머릿속에 사과해놓고 나서 네. 헌재에 와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주하면서 그 말을 받고봤자 재판부가 얼마나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실수하는 것들이요. 이미 국무회의의 이 성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미비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라든지 국민투표를 요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비상계엄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법제처 법무 편람에 보면 네. 전원 국무위원들이 부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18명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사회에서도 안 되고 국회에 통보하기 전에 이 부서를 해야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명을 모아서 부서를 해봤자 이거는 법률적 미비가 이미 있는 것이고 그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절차는 뭐 논의의 과정 자체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목요일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증인석에 앉게 됐습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을 해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홍 전 차장 지난주 한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럼 결국은 세 종류의 메모가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제가 마지막 16을 지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 아무리 생각해보다 한 16명밖에 기억 안 나. 16명인가 봐 라고 잠정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근데 황당하다고 약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번째 메모가 있어요. 예. 그럼 네 번째 메모가 있으면 네 번째 장이 있는 겁니까? 별도의 종이가?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CCTV가 있으면 제가 8시 이후, 그러니까 8시 22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국정원에 들어와서 제 행적이 분단이 아니라 초단위로 보이겠네요. 예. 본인은 잘 기억이 안 난다. 엄청난 상황이라서 기억할 수 없다.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AI의 기억력을 요구하시죠? 저도 그 CCTV나 아니면 통화 내역 등의 과학 정보와 제 인간의 유한한 부분에 있어의 기억을 합쳐서 좀 더 정확한 부분에 있어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은 그동안 증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만 해오고 있는데 증인 신청을 윤 대통령 측에서 했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 이제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 애초에 1차 신문 때 윤 대통령 주장과 거의 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한 상태에서 네. 설왕설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홍장원이라는 분의 어떤 증언의 신뢰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성격의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되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미 했었던 홍장원 차장을 다시 불러서 네. 조태용 원장의 증언에 더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에 기반한 그런 이제 반박을 많이 하겠죠. 홍장원 차장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계엄 당시에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거나 명단이 어떻게 됐다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6일, 7일, 12월 6일, 7일부터 시작되었었던 계엄 사태가 갑자기 내란죄로 그 프레임이 바뀌는 과정, 거기서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뭔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정국이 급변되는 과정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역할을 했다. 이것을 많이 부각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도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홍장원 메모뿐만 아니라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인사의 명단과 함께 폭파, 사살 이런 단어도 함께 적혀 있다고 하는데 자필 확인도 되지 않은 개인의 수첩일 뿐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야당에서는 지금 체포조 운영에 증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증거가 매우 될 뿐더러 네.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재를 하지 않을 정도의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왜 검찰에서 이 메모에 대한 개연성과 관련성에 대해서 더 수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소장에 빠뜨리고 지금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메모의 내용을 보면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국회는 이미 범죄자의 소굴이 돼 있고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고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 말의 맥락이 노상원 수첩에 아주 상세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국회의 범죄 소굴의 대상들은 반국가 세력들은 지금 진보 진영 내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로는 반국가 세력이고 종북 세력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체포하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네. 다소 잔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세히 돼 있는데 메모도 보면 이게 흘려 쓴 게 아니라 정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민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이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과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노상원 노상원 씨가 현 정보사령관까지 데리고 영관급들과 롯데리아 회동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교감했다는 걸 봤을 때는 네. 이 부분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다소 많은 부분 전달이 됐을 것이고 일부 큰 뼈대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시 군대가 국회에 갔을 때 실현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시에 어떤 행동 강령들을 적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네. 봤을 때 너무나 참혹한 수준이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빠뜨렸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 검찰은 당시 사실 그 자필 확인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네. 필적 감정도 했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지 여부부터 밝히려고 했었는데 네.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뭐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메모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면 검찰이 당연히 공소사실에 넣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네. 현재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에서 증인 신청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안 한 이유는 또 노상원 정보사령관까지도 현재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유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메모에 적혀 있다는 그 내용이 실행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실행이 됐다는 흔적이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이 또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했을 텐데 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조차 노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빠뜨린 게 아니라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나온 게 없다. 단지 저 메모의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놀랐고 또 예비역 신문에서 현역 장성을 불러서 이러저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 충격이긴 하지만 이것을 헌재에서조차 증인으로 부르기에는 어떤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는 것, 밝혀진 게 없다는 것, 네. 이것을 방증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노상원 씨 같은 경우는 그 뭐 자막에도 나왔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나는 모든 진술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넣지 못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최소한 관련에 있어서의 수사는 있어야 되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지적받을 만하고요. 두 번째, 헌재의 노상원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도 이들은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는 나갈 수 있는 증인이나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거나 교감을 했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노상원 씨의 이 수첩 메모가 아예 이번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론조사가 한 가지 새롭게 나와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자, 정당 지지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 3주째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41.4%, 민주당은 43.1%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주사 대비 1.4%포인트가 하락을 한 상태고요. 민주당은 2.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먼저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이런 상황은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똑같은 상황이 유지될 거로 봅니다. 네. 통계적으로는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특이한 것은 양당의 지지율을 합쳐보면 85에 가깝습니다. 네.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평소에 좀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양 진영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중간층에서도 양쪽으로 많이 이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이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탄핵을 반대하는 논리가 지지층에게 많이 흡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네.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심리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 쪽은 또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말부터 한덕수 총리 탄핵 이후로 진행되어 왔었던 이러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계열 지지층들이 좀 많이 뭉치고 있고 또 밀리면은 혹시나 탄핵이 뭐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도
많이 지지층들이 서로 양쪽에서 결집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양상이 안 변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중도층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양 진영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양 진영의 결집세는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양 진영의 극단적인 어떤 대결 구도는 확연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네. 최근 이제 탄핵 사태 이후에는 더 확연하게 우측, 그러니까 보수 측의 과표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집중도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네. 지금 보면 민주당이 저 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좀 고전을 치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보면은 뭐 오차범위 내지만 흐름 자체는 반전하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란 말입니다. 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지난번에 이 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할 때 불쾌하지 말고 약으로 역으라는 말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인 민주당의 변화, 또 이재명 대표의 변화가 반영된 게 아닌가. 최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통합포용,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포용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도 측이라든지 진보 보수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득점 포인트를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측면에서는 조금 더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를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탄핵 반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 추세가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더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43.3%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는 김문수 18.1%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은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후보도 조사를 해봤더니 어쨌든 1위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45%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41%로 나타났습니다. 호감도 그리고 비호감도가 둘 다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고 계시나요? 일단 원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비호감도가 후보 시절에 높았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준석 대표가 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비호감도로 전체 정치인의 자리에 선두를 가져갔다. 근데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비호감도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준석 의원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옆에 붙어 다니는 키워드가 본인의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네. 최근 보면 이준석 의원이 뭐가 있냐면 명태균 의원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측에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적대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보수층의 비호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또 당내에서 허은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윤석열, 허은하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준석 의원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네. 아마 국민들에게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것 같은데 분발하시면은 또 이 비호감도를 낮추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본인 스스로 분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5.7%가 나온 인물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복귀를 시사를 했습니다.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면서 곧 이제 만나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장이 나오자마자 윤상현 의원이 아직은 기지개를 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윤상현 의원이 이제 한 반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겨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반응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책 한 권 내겠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 정도 반응에 기지개 키지 말아라까지 말씀하실 상황이냐. 네. 그리고 한동훈 없는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을 오롯이 겪은 후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가 괴멸 위기에서 이 원인을 한동훈 대표 쪽으로 좀 많이 돌렸는데 아직 보수는 괴멸되지 않았고 네. 또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원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 이 지적인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 스스로 뭔가 편을 갈라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제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네. 너무 확대 해석되는 것은 저는 경계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친한 의원들이 최근 또 활발하게 움직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당내 특히나 그 친윤 그 지도부들이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죠. 계엄 그리고 그동안 이제 탄핵 의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입장이 완벽하게 바뀌었고 이 반대되는 서로의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를 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당 내에서는 많은 말들이 오가고 또 서로 신경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조기 대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책 쓰고 있다, 찾아뵙겠다 하는 말이 출마 선언 정도로 이해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하고 달리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이후 벌어졌던 사태에 있어서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이 세 명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 때 네. 지금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어떠한 사명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숙명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정치적으로 뭐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다른 분과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시작하는 어떤 그 발단이 책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발산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책 자체가 아니라 네.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객관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윤상현 의원이 좀 과하게 견제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개변의 장본인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한다는 건 그거는 조금 현실 인식이 동떨어진 것이죠. 네. 보수의 개변의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구속이 됐고 그동안 공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을 자생력을 자율성을 주지 않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가면서 당대표를 바꿔서 어떤 당이 갖고 있는 정통적인 어떤 가치를 완전히 약화시킨 것들은 결국에는 본인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던 거. 이게 보수의 개변의 시작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중진 의원이라면 네. 최소한 그냥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나마 보수에서 살 수 있는 부시 정도는 안고 밖에 나가지 않았냐. 한동훈 전 대표까지 탄핵에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내란에 지금 동조하는 세력으로 다 있다면 국민의힘은 문을 닫아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중진으로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발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말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봄이 오나 싶더니 다시 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은 하루 만에 낮 기온이 7도나 떨어졌고요.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추주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체감 영하권이라고요? 네, 정오 기준 서울 기온은 1.6도, 체감 온도는 영하 2도입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3도, 체감 온도는 영하 2도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온 건 북서쪽에서 상공의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점차 더 강한 한기가 밀려내려오면서 이번 주는 날이 갈수록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이로 인해 한파특보도 확대 강화되는데요. 강원 중북부 산간에 이어 태백과 평창, 남부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한파특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일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이 내일은 영하 5도, 모레와 글피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 걸로 보입니다. 다시 찾아온 겨울 한파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다 다음 주 초반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추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요? 네, 우선 모레까지는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이 15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충남 이남 서해안과 영남 동해안, 제주도에서는 순간 풍속이 20에서 25m 이상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1.5에서 최고 4m에 달하는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또 건조특보가 강화된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 속에 강풍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교사가 흉기를 휘둘러 기만을 향해 숨진 사건으로 재량 휴업에 들어갔던 초등학교의 등교가 재개됐습니다. 오늘 하루는 1학년에서 3학년이 등교해 1시간 동안 애도 교육 등이 진행된 뒤에 희망자에 한해서 심리 상담이 이루어졌고 일부 학부모들도 마음 건강 회복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학년은 내일 등교합니다. 해당 학교는 이후에 봄방학에 들어간 뒤 다음 달 4일 개학할 예정입니다. 학교 인근 아파트 도로에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형 심리상담 버스가 오는 21일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하늘이법을 제정해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서 정부가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하늘이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평소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면 교육당국이 강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임용할 때부터 시작해 재직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하여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온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입니다. 정신건강은 매우 예민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보다는 현재 기분,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교원들이 낙인 찍힐까 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치료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한다는 방침은 얼마나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할지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때문에 직권휴직, 면직 등의 조치 전에 의무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배우 김세론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4시 54분쯤입니다. 신고는 김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고 이듬해 4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음주 사고 전 김 씨가 출연했던 넷플릭스 사냥개들에서는 김 씨 분량이 대거 편집됐습니다. 애초 지난해 5월 연극 동치미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세론 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 사망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변사 사건처럼 처리할 예정이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안모 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하려다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안 씨는 혐중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안 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목동 오목교역 5번 출구 근처에서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50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에서 나온 승용차가 운전자가 진로를 바꾸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전남 여수 부근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전남 여수시의 거문도 서남서쪽 38km 해역으로 어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한 곳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어제 지진이 모두 해상에서 발생했고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 사람은 느끼지 못하거나 가까운 일부 전남 지역에서만 소수의 사람이 느낄 수도 있는 진도 1에서 2의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쉼없이 오르는 물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업계는 고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주요 식품업체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동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을 보는 소비자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를 피부로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만 원 이렇게 장을 봤는데 요즘에는 30만 원이 좀 기본이 되는 것 같고. 새해 들어 식품업계는 너도 나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잇따라 가격을 올렸고 과자와 빵,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가격을 올린 브랜드만 15종이 넘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2.7% 상승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 10% 넘게 오른 품목도 많았습니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 불가피했다고 호소하지만 지난해 매출 3조를 돌파한 오리온과 스타벅스를 비롯해 주요 식품업계의 실적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틈탄 가격 인상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식품업계 관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이 잘 돼 실적이 좋을 뿐 국내 영업이익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업이익만 보면 수출 실적이 좋은 삼양과 오리온의 성장률은 높은 데 반해 내수 위주 기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정책 등으로 수출을 돕고 업계는 수출이 잘 되는 만큼 내수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환율 불안정과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동안 식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한파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냥 그 내에서 이제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축도 좀 많이 못하게 되고. 일부에선 이런 상황을 나사가 조이우는 것처럼 가계를 압박하는 경제 상황인 스크루플레이션이다 이런 진단까지 내놓는 가운데 물가 인상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 재판도 시작됩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선고 변수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서면 증거 조사가 있고요. 각각 2시간씩 양측이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들을 각각 할까요? 일단 이제 서면 증거 조사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이제 서면 증거 조사는
이제 국회 측하고 이제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 네. 이제까지 이제 재판하면서 낸 서면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자신들이 다 유리한 서면이겠죠. 그거에 대한 서면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전에 이제 인증금을 신청한 것들 또 사실주의 신청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헌재에 다 도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서면에 대해서는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랄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뭐 각 두 시간씩 양쪽 주장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뭐 한 것 자체는 주장보다는 증인 신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이제 8차까지의 어떤 재판의 어떤 진행 과정, 또 거기서 나온 어떤 지인들의 진술 이런 거에 대해서 양쪽에 주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어떤 진행 여부랄지 이제 그런 것들도 내일 아마 재판정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20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5차 변론기일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출석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일단 신청을 했으나 한번 기각당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이제 초기에는 국무회의 자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없었지 않았냐 이제 이런 뭐 진술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탄핵 심판 거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하고 그렇지 않다는 진술이 굉장히 엇갈렸어요. 그래서 네. 가장 이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증인으로 이제 채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근데 홍정원 차장은 지난번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신문에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하면서 신문 자체가 굉장히 모순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그 당시 신문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내용 중에서 서로 모순되고 뭔가 맞지 않는 증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사실 이제 국회의 봉쇄랄지 아니면 계엄과 관련된 공모 여부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중병이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한다고 2번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네. 그런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국회 봉사와 관련, 국회 어떤 장악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사실은 채택된 증인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택을 해서 소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중병을 이유로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 또 소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구인 절차를 거칠 것이냐 이제 그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사실 그 20일 그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시작이 되고요. 또 구속 취소 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10차 변론기일을 좀 변경을 해달라, 미뤄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제가 볼 때 이제 내일 아마 결정을 해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마 오늘 정도 평의를 할 겁니다. 왜냐면 20일이면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날 20일 날은 오전에는 이제 구속 취소,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 취소 신문 관련된 신문이 있고 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뭐 물론 대통령이 직접 안 나가도 되긴 하지만 아마 구속 취소 신문하고 공판 준비 기일이 2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재판이 오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후에 탄핵 심판에 나가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하고 이 내란죄 형사 사건은 변호인들이 겹치거든요. 네. 그러면 내일도 2시간 정도 탄핵 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사실은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일 뭐 오전에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공판 준비 기일도 쟁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너무 이거 타이트하고 빡빡하다. 그래서 일단 탄핵 심판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제 탄핵 심판이 너무 신속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 네.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제 공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길 정도. 근데 한 길 가봤자 사실은 집중 심리잖아요. 화목 가니까 네. 시간이 많이 늘어지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평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일단 채택이 돼 있는데 네. 국회 측에서 또 이제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네. 전에 진술한 내용 중에 정상적인 절차의 어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진술이 사실은 탄핵 심판 과정, 증언 과정에서 네. 그 증언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국회 측의 어떤 탄핵 소유의 절차적 문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한덕수 총리가 이제 어떤 증언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전에 뭐 증언한 것, 진술한 것처럼 네. 흠결이 있었다랄지, 뭐 정상적이 아니었다 이런 뭐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될 거고 국회 측의 어떤 탄핵 소추 사유에는 거기에 맞는 그런 증언이 되겠죠. 네. 자, 홍 전 차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랑 그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그 메모를 작성한 그 시점과 관련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한 시간에 공관 앞에 있었던 게 아니다.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게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인데 지금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헌재가 CCTV를 요청을 하면 제출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어요. 근데 사실 이 국가 중요 시설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이 이제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조태영 국정원장이 이제 거기에 좀 약간 반대되는 증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YTN에서도 생중계할 때 이러면 이제 홍정원 전 차장을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쟁점은 두 가지죠. 홍정원 차장과 관련된 부분. 홍정원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예요. 유일한 증거. 네. 그러면 유일한 증거인데 결국 홍정원 전 차장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메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조태영 원장은 국정원 CCTV 살펴봤는데 11시 6분에 여인영 정 반쪽사령관과 통화하다가 메모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1시 6분에 CCTV 보니까 없더라. 거기에 대해서 홍정원 전 차장은 내 사무실과 거리는 3분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1시 6분이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홍정원 전 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통화한 내역을 봤을 때 그게 11시 6분이기 때문에 11시 6분이라고 정확히 특정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원래 일반적으로 통화를 해도 한 11시쯤, 11시 반쯤 이렇게 얘기를 하지 11시 6분이라고 특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11시 6분에 국정원장의 공간 앞에 어두운 데서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11시 6분 걸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1시 6분 것만 본 게 아니고 그 전후 것도 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CCTV를 검증을 하든지 네. 어떻게든지 한번 해봐야지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를 봐야 할 거고 더군다나 만약에 저게 뭐 CCTV의 전후에 있어서 홍정원 전 차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네. 홍정원 전 차장의 진술은 거의 뭐 신빙성이 다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제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메모 아닙니까? 메모. 그럼 메모 자체는 홍정원 차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적 증거인데 이 메모가 그냥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전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로 작성돼 버렸으면 이게 논란이 없는데 네. 그대로 2번 정도의 보좌관을 통해서 이게 복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복귀가 되면서 거기에 뭔가 가필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메모 자표도 홍정원 전 차장의 진술을 뒷받침한 증거가 못 된다는 그런 공격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홍정원 그 20일 날 그 증언 자체는 홍정원 전 차장의 증언이 가장 그날의 핵심이 되고 가장 주목을 받을 겁니다. 네. 홍 전 차장 메모의 어떤 작성 시기나 작성 장소가 만약에 조금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많이 차이 난다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 시간과 관련해서는요. 네. 조금 차이보다도 네. 그 자리에 왔었냐 그 시간대쯤 우리가 그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쯤에 뭐 차이는 1, 2분, 2, 3분, 4, 5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쯤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러면 일단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니까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전화 통화 내역과 메모 이제 그걸 따져보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 안 왔다 이러면 이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아무리 CCTV를 봤는데 네. 그때쯤에 아주 전혀 그 자리에 없었다 하면 그러면 뭐 신빙성 자체가 사실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재판장 안에서 이 CCTV를 실제로 틀어놓고 비교할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일반적으로는요 CCTV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하면 네. 이것을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검증을 하죠. 그 양쪽이 다 볼 수 있게. 네. 그래서 11시 6분 없네요. 뭐 그 전에 가서 없네요, 있네요 해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같이 재판관들하고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뭐 어제는 또 민주당이 계엄 당일 그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단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 화면도 일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 측은 뭐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증거로서의 능력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하층에서 단전을 한 건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제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단전을 한 건 맞는데 이 단전 자체가 이제 계엄군 자체적인 판단이었느냐 아니면 김영현 전 장관일지 대통령 지시였느냐. 네. 근데 저게 이제 707 특임단이단 말이에요. 707 특임단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데 네. 근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대통령이나 김영현으로부터는 지시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도 그다음에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할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찾아보겠다고 해가지고 저 행위가 이뤄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 전 자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파견된 계엄군이 투입된 계엄군이 자신들의 어떤 곽종근 전 사령관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대통령을지 김영현 전 장관하고 이제 상관이 없긴 하지만 네. 계엄군이 가서 저 왜 그러면 전력을 차단하려고 했냐? 그 자체는 뭐 어떤 뭐 주장을 합리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저 어떤 CCTV 내용 자체는 사실은 피청구인에게는 불리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정치인 체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말이 정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윤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새로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보면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 돼 네. 있잖아요. 뭐 폭파해서 사살하고 뭐 끌고 가고 뭐 특히 NLL 근처에서 뭐 살해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굉장히 끔찍한 내용인데 네. 뭐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다고 봐요. 근데 이 수첩 자체가 군인한테 나온 게 아니고 군 수뇌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노상원이라는 전 사령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김영현 전 장관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또 계엄도 논의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이 본인의 이제 단순한 생각, 네. 계엄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 계엄의 뭐 수뇌부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작성한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할 생각이 있어서 작성한 건지 네. 아니면 계엄 이후에 일단 계엄을 하고 나서 어떤 자신의 생각을 작성한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보다 또 전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수첩 자체를 노상원이 그럼 직접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또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야지 그다음에 실행 목적이냐 생각에 끝나는 거냐 그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첩에 있는 뭐 필체를 갖다가 감정을 해봤더니 감정에서 불가하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노상원이 한 수첩이다, 쓴 수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심증은 있지만 증거로는 이게 되지 않고 또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속적으로 부인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첩이 누구에 의해서 작성됐고 실행할 의사가 있었고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적은 것인지 공모해서 앞으로 계엄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 거를 기재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밝혀져야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면은
뭐 노상원이 썼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노상원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부인을 해버리면 수첩이 증거로 쓰여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진정 성립이 인정이 돼야 하거든요. 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수첩이 나오면 증거로 이렇게 인정돼서 큰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제 안종범 수첩이거든요. 그래서 안종범 수첩에는 엄청나게 세밀하게 적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과연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논란이 많았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로서 채택이 됐고 또 대부분 많은 부분은 이제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네. 자, 대통령 탄핵 심판 어쨌든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추가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 가해 조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좀 수사를 시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었고 네. 그냥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대화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완전히 회복될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이제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는 것보다도 아마 병원에 찾아가서 대면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이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이 체포영장이 보통 7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자체가 이제 체포해서 뭐 유치장에 체포하면 유치장에 사실은 입감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보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이걸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체포영장은 7일 이내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뭐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30일 정도 기한을 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가해 교사가 이제 그 신상 공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신상 공개 언급이 되는 이유와 또 신상 공개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뭐 신상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요건에는 맞죠. 왜냐하면 굉장히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잖아요. 증거도 명백하잖아요. 또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이걸 신상 공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심의위원회가 뭐 곧 열린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가족은 강력 처벌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뭐 살인죄죠. 살인죄 257조 1항이고 뭐 사형 무기 뭐 5년 이상 징역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한형을 받을 겁니다. 형량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뭐 우울증이 있고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뭐 심신미약으로서 감경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하늘이법 추진 논의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갈 걸로 보십니까? 뭐 초안도 나오고 그런데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가장 큰 아웃라인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교사들을 이제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그리고 왜냐하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는 뭐 시한폭탄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사들에 대한 정신적 질환자에 대한 어떤 심의위원회.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교육청마다 각 자치단체 교육청마다 심의위원회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규칙으로 돼 있거든, 규칙.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으로 규정을 딱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교사들도 정신적인 항상 그런 뭐 진단 이제 그런 걸 받도록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직권으로 교권을 쉬게 할 것인지, 면제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걸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도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거 보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김한일령 사건처럼 어떤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휴직을 했을 때, 뭐 강제 휴직도 마찬가지고 자진해서 한 휴직도 마찬가지고, 복귀를 할 때는 그냥 뭐 자기가 자주 다니는 의사의 진단서를 내서 바로 복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복귀할 때 이걸 심의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 거기는 당연히 정치과 의사도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는 학교 학생도 들어가야 할 거고,
동료 교사도 들어가야 할 거고 그래야지 관찰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네. 정신과 의사는 치료받을 때만 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어떤 뭐 자기가 다 나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취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복귀할 수 있다고 소견서를 써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을 가려내서 또 치료받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담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는 우려를 하던데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 걸 가려낼 것인가. 근데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일률적으로 모든 교원을 상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뭐 관리자인 교장 교감이랄지 이제 학교 뭐 교사랄지 이런 뭐 학생들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게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신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교권도 지키면서 학교도 안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이슈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 여행자는 원할 경우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코로나19와 독감,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3종입니다. 무료 검사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 입국자가 원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과 신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봄이 오나 싶더니 또다시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하루 만에 낮 기온이 7도나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영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하면서 오늘은 낮에도 종일 춥다고요? 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은 먼지 걱정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7도가량 낮고요. 지금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포근했던 터라 이런 추위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한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점차 더 추워질 걸로 보여서 오늘 오전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오늘 아침 양양 설악산이 영하 15.7도를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도, 광주 5도, 대구 7도 등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안전도 비상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해안가와 전남과 충북에는 강풍특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이 15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인데요. 이후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히려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20cm의 폭설이 예보됐고요. 그 밖에 전국은 한 주 동안 맑은 날씨 속에 막바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때늦은 강추위가 지속할 걸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한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연일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네, 오늘 뉴스나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